어쨌든 그럼 우리 요거는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도플러 효과를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도플러 효과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우선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자, 도플러 효과를 이해하는 것 중에 소리를 내는 음원, 듣는 귀, 검출기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둘 다 정지해 있을 때는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구면파를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구면파라는 건 면이 구가 이렇게 구면으로 돼 있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는데 여기서 그림을 그린 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일 높은 곳, 파동에서 제일 높은 곳을 이렇게 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줄과 요 한 줄 사이가 한 파장이죠. 이게 이렇게 쭉 가면 요거를 여기 검출기가 있는 곳을 확대해 보면 구면이지만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면 거의 큰 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거의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파동이 쑥 지나가죠. t라는 시간 동안 이게 음속이 소리의 속도가 v라 그러면 vt만큼의 거리를 지나가죠. vt만큼의 거리를 지나갔다는 건 뭐냐면 vt만큼 갔으면은 몇 파장이 지나간 거야. vt가 그럼 파장이 몇 배인가를 알면 되죠. vt를 람다로 나눈 게 몇 파장이냐? 시간당 몇 파장이 지나갔냐 하는 게 바로 진동수죠. 이렇게 나누면 v.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f 곱하기 람다가 v니까 f는 람다분의 v. 정지하고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나 버스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면 라디오 소리가 그냥 보통 사람 소리로 들리죠. 근데 이게 둘 다 0이야. 그러나 이제 그러면 처음에 음원은 정지해 있고 관측자가 음원을 향해서 VD 디텍터, VD의 속도로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파동이 쑥 지나가는데 정지해 있으면 VT라는 거리만큼 가는데 이게 이만큼 오면은 그동안 지나간 거는 요거에다가 이만큼 더 지나가게 되죠. 그죠? 내가 뒤로 가면은 덜 지나오죠. 그죠? 내가 앞으로 쑥 가면은 원래는 가만히 있으면 VT, 근데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전체 이만큼의 파동이 우리 귀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때 그러면 이게 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몇 개나 들어오는 거야? F는 이게 다가오면 더 많이 들어오니까 VT에다가 VDT 플러스 이걸 더한 거를 람다로 나눈 거의 개수만큼이 T만큼 들어오고, 멀어져 가면은 그만큼 덜 들어오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그러면 T를 분자분모에서 없애면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 여기다가 뭐를 쓰냐면 람다가 아까 앞에서 람다 F는 람다분의 V라고 했으니까 람다는 F, 요게 람다분의 1은 뭐야? V분의 F죠. V 플러스 마이너스 VD. 그래서 다 한 것 같지. 그 진동수 다가오면 진동수가 더 원래 거보다 커지고, 멀어지면 진동수보다 원래 서 있을 때 진동수보다 작아지죠. 근데 그 차이는 우리가 분석했듯이 그 차이가 분자에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정지해 있는데 음원이 다가오는 경우, 여러분들이 건널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나한테 다가오는 경우, 뭐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그때는 이게 좀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 잘 보면 여기서 S1
해서 파동을 쫙 내. 그 파동이 쭉 와서 여기 온 거예요. 그 다음 색깔이 비슷한데? 그 다음 거에서 낸 거. 그 다음 거에서 낸 거. 그 다음 거에서, 그래서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뭐냐면, 구면파를 냈는데, 구면파는 똑같이 그 음원의 중심에서 원을 그리면서 나가지만, 문제는 그 구면파의 중심이 가면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얼마큼 하냐면, 소스에, V소스, VS만큼 움직인다 이거예요. 이것도 중간에 공식이 있나? 없네. 다음 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그럼 여기 정지해 있는 사람이 들으면 여기서 이렇게 쫙 온 거, 그 다음 여기서 온 거, 여기서 온 거.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요게 아까 이게 정지하고 있을 때는 요 선과 요 다음 선 사이가 한 파장이라 그랬죠. 그럼 이때도 처음 최대값과 그 다음 최대값이 오는 요 사이 간격이 한 파장이죠. 그러니까 음원이 이렇게 다가오면 파장수가 줄어들었어. 그죠? 파장수가 줄어들었죠. 반대로 여기에 관측자가 있다면 이게 들어오는 거는 이쪽은 점점 더 넓어지니까 파장이 줄어든 셈이죠. 그래서 파장을 그러면 새로 생긴 여기 진동수는 이게 일정한데 람다 프라임 파장이 이제 파장이 달라진 거야. 파장이 얼마큼 달라졌냐? 한 파장은 소리의 속도로 한 주기만 간 거니까 원래 정지했을 때 VT에서 음원이 요만큼 갔으니까 VST 요거 뺀 거만큼 요만큼 짧아진 거죠. 그래서 요거를 T가 F분의 1이니까 이렇게 쓰면 위가 V인데 왜 글자가 이게 이상하게 됐네? 이게 V니까 그러면은 F분의 1이니까 F를 끄집어내면 V 마이너스. 분모가 작아져서 파장이 진동수가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다가오면 정지한 것보다 진동수가 더 크고 만약에 멀어진다면 요게 플러스가 돼서 진동수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막 다가올 때는 소리가 높아졌다가 지나가면 소리가 낮은 소리가 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섞여 있어. 관측자가 움직일 때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거지? 소스가 음원이 움직일 때는 분모에서 효과가 나는데 다 플러스 마이너스 쓰니까 헷갈리죠. 그렇지만 쉽게 외우면 돼. 뭐냐면 우선 도플러 효과에서 음원이 움직이면 밑이야. 관측자가 움직이면 위에요. 이게 부호는 어떻게 결정하냐? 두 개가 가까워지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관측자가 다가온다. 음원에 다가오면 소리가 증가하죠. 진동수가 증가하죠. 증가하면 관측자가 되는데 증가하려면 분자에 있으니까 플러스로. 관측자가 그러니까 둘이서 가까워지면 하여튼 진동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멀어지면 진동수가 감소하는데 먼저 진동수가 증가하는 경우 다가오면 관측자가 다가오면 분자에 플러스. 음원이 다가오면 이게 커져야 되려면 분모가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음원은 마이너스 밑에. 반대로 멀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져. 작아지려면 관측자가 움직이면 분자에 있으니까 관측자는 분자의 VD를 써야 되는데 분자는 작아지려면 마이너스를 취하면 되고 멀어지는데 음원이 움직인다고 하면 음원이 들어오는 속도는 분모에 있는데 작아지려면 분모는 커져야 되니까 플러스 4를 쓰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식이지만 요거 위에는
관측자, 밑에는 음원. 요 부호는 두 개가 가까워지면 커지게, 멀어지면 작아지게 부호를 결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쉽게 외울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뭐냐면 소리의 속도보다 음원이 움직이는 속도가 작은 경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소리가 1초에 한 340m 움직이는데 앰뷸런스는 그렇게 안 움직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초음속 제트기 이런 걸 보면 이게 움직이는 음원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어떻게 되나? 점점 빨라지면 어떻게 되죠? 진동수가 막 늘어나니까 파장이 점점 짧아지죠. 이 도플러 효과가 맞으려면 이게 음수가 되면 안 되죠. 그 VS가 B보다 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 VS에 다가오면 진동수가 점점 커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간격이 점점 촘촘해진다는 거죠. 간격이 촘촘해진다는 건 뭐냐면 공기가 진동하는데 진폭이 점점 합해져. 그러면 그 뭐지? 슈퍼포지션. 중첩의 원리에서 여기서 공기의 밀도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공기 밀도가 확 아주 심하게 압축이 됐다가 갑자기 팡 이렇게 압축이 되니까 주위로 아주 폭발적으로 탁 튕겨나가는데 우리 그거를 충격파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음속으로 소리의 속도로 비행기가 움직인다고 하면 여기서 낸 파동, 거기 각각에서 낸 파동이 전부 다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서 여기서는 아주 공기의 밀도가 커지죠. 그래서 사실 이게 공기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로 지나가는 비행기는 이 앞에 커다란 장벽이 있는 것처럼 생겨요. 장벽이 있는 것처럼 돼서 소리의 속도를 넘으려고 하면 이 앞에 있는 아주 높은 밀도의 공기 장벽을 뚫고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음속을 넘으려면 연료가 많이 들어요. 연료가 많이 들면서 탁 이걸 통과하면 이 압축됐다가 갑자기 팽창하기 때문에 소리로 나가는 충격파가 생기죠. 근데 문제는 요거보다 그럼 더 빨리 가면 소리 속도보다 비행기가 더 빨리 가면 그럼 이런 경우가 생기죠. 여기서 파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동안 비행기는 여기까지 와 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있고 그 다음 건 요거가 여기서 냈는데 오는 동안 더 와 있어.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면 처음 낸 파동 그 다음 낸 파동 보면 이제는 공기가 모여 있는 부분이 요렇게 원뿔의 꼭지점처럼 사실은 이게 2차원으로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돌린 3차원으로 치면 사실 원뿔이 되는 거죠. 원뿔 형태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뭐냐면 밀도가 아주 큰 공기층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빵 뚫고 지나가면 그러면 소리의 속도를 어떻게 하냐? 아니 이 비행기의 속도를 어떻게 하냐? 그럼 요때 요 접선과 원뿔의 반각이라고 하는데 여기 세타를 알면 세타는 요 점에서 소리가 여기까지 갔을 때 비행기는 여기까지 갔으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죠. 요 원에 접하는 경우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는 아니지. 사인 세타인가? 그렇지. 이게 B표니까 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 이거는 VST분의 VT. 그래서 T가 없어요. VS분의 V. 그리고 사인 세타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걸 거꾸로 쓰면 VS는 나누기 V는 사인 세타로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각도를 마하의 각도, 처음에 마크라는 사람이 해서 마하의 각도라고 하고, 그거의 사인 세타의 역수, 사인 세타의 역수가 이게 뭐죠? 예를 들어서 음원, 제트기의 속도가 소리 속도보다 2배라 그러면 요게 2배가 2가 되면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 사인 세타의 역수를 마하의 넘버라고 해요. 마하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마하수라고 해서 마하 3.0이다. 그러면 소리의 속도의 3배로 간다는 뜻이고, 만약에 이렇게 원뿔을 그린다면 그 원뿔의 각도가 사인 세타분의 1이 3, 사인 세타가 3분의 1인 각도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트기라고 하면 난 제트기에서 이런 건 잘 익숙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은 꼭 제트기에서 본 게 아니라 배 타러 가면, 연못에 배 타러 가면 배가 빨리 가면 배 뒤에 물결이 이렇게 생기죠. 배가 빨리 쭉 가면 배 뒤에 물결이 이렇게 생기죠. 그게 바로 요 소리 물결 파동에 대해서 수면파가 전달되는 속도에 비해서 얼마나 빨리 가는가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의 수면 파동의 속도를 대략 아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사진을 찍어서 배 뒤에 이 나가는 각도를 알면 배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를 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연습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연습 문제 중에 그러면 내가 지난 수십 년간 있으면서 이런 곳에서 소리에 대해서 문제를 내려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비비권 문제를 내려면 어떻게 내야 하는가 하는 그 막판 문제가 이거예요. 앰뷸런스가 속도 V로 가. 원래 정지했을 때 진동수가 F0야. 막 가는데 소리가 여기서 반사돼서 다시 와. 그러면 처음 간 파동과 다 들어온 파동의 진동수가 다르면 맥놀이가 일어나겠죠. 그 맥놀이의 진동수는 이거 이제 재밌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F0로 가는데, 그럼 여기서 돌아온 파동의 진동수를 봐야죠. 돌아온 파동의 진동수를 어떻게 보나? 처음에 여기 사람이 하나 귀를 대고 이렇게 사람이 서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벽에 있는 관측자가 요게 앰뷸런스가 요 사이렌이 음원이 되고, 여기서 관측한 진동수를 우리 얻을 수 있죠. 이때는 요게 관측자고 요게 음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반사된 파동이 올 때는, 여기서 반사된 파동이 이렇게 오면, 그럼 여기서 그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진동수가 변한 파동이 여기서 튕겨 나오는데, 이제는 여기가 음원이 되고 요 안에 있는 사람이 관측자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반사돼서 돌아온 소리의 진동수는 이렇게 2단계를 거쳐서, 먼저 여기에 관측자가 있다고 해서 여기서 관측한 진동수, 그 진동수로 소리를 냈을 때 이제는 이게 관측자가 되죠. 이게 음원이 되고, 그때 진동수. 그래서 측정한 진동수를 세서 2개를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의 진동수를 F1이라고 하면, F1은 이게 V라고 하니까 소리는 VA라고 합시다. V 에어. 소리의 음속, V 사운드. 소스랑 헷갈리나? V 대문자. 이렇게 쓰면, 이거는 F0에 아까 뭐라고 했더라? 소스는 분모야. 근데 여기서는 처음엔 소스가 움직이죠. 음원이 움직이는데 다가오는 거니까 증가할 테니까 V네. 위에는 V네. 그죠? 없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럼 여기서 받는 여기서 이게 F1이고, 그럼 돌아와서 이제 F2는 이제 밑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위에 있는 거 F1이 여기서 음원은 정지해 있고, 이제는 관측자가 B로 다가온다고 보면 F2는 F1 이 뭐야? 이제는 아니 관측자가 정지해 있는데 음원이 움직이고 있나 지금? 그렇지. 여기서는 여기서 보면 음원은 정지하고 있는데 관측자가 다가오죠. 관측자가 다가오는데 다가오니까 커지니까 다음과 같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이거 여기에다가 위에 걸 다시 집어넣으면 B는 상쇄되고 B 플러스 B, B 마이너스 B. 그래서 맥놀이 진동수는 어떻게 되죠? 두 진동수의 차이라 그랬죠. 오는 게 더 커지니까 큰 거부터 쓰면 F2 빼기 F1은 F0, F2 빼기 F0지. 소리. F0 B 플러스 B,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F0 어떻게 되는 거야? B 플러스 B에다가 B 마이너스 B에다가 B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B 이게 없어지니까 2배 B B 마이너스 B의 F0 요만큼의 맥놀이 진동수가 생기죠. 뭐 이게 별로 막판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 숨겨놓은 한 가지가 더 있으니 바람이 불어.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어떻게 될까? 요거 계산할 때 소리 속도가 B가 아니라 B 더하기 W죠. 바람이 진동을 BW만큼 더 옮겨가니까 소리 속도가 공기가 정지했을 때의 소리 속도에다가 바람 속도를 더해야죠. 요거 할 때는 B에다가 B 플러스 W. 올 때는 소리 속도가 B 마이너스 W죠. 그때 여기는 B 마이너스 W를 써야 되죠. 그럼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만약에 나한테 강의를 듣지 않는 학생이 나는 소리에 대해서 들었는데 소리에 대해서 맥놀이랑 이걸 다 잘 아는데요 할 때 내가 내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서 바람이 분다. 이때 저는 맥놀이의 진동수는 하고 물어볼 때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으면 제대로 배웠군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걸 배웠는데 할 때마다 토픽이 약간씩 바뀌었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경향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알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냐면 단순한 거, 포인트 파티클, 질점이 1차원에서 움직이는 거, 질점이 2, 3차원, 그다음 질점이 아니라 여러 개, 그다음에 여러 개가 모여서 연속적인 거, 그러면 이제 회전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거 있었죠. 그다음에 그런 질점이 여러 개가 모여서 유체 중에서 유체 안에 점성이나 이런 건 무시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거, 이제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그 안에 우리가 그래도 뭐 연속적인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뭘 하냐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물리계 안에 입자수가 너무 많을 때는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걸 봅시다. 너무 많을 때는 너무 많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배운 아보가드로의 수, 되게 뭐 1몰의 분자의 개수가 뭐 6 곱하기 10의 23승계 뭐 이렇게 되죠.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면 아무리
숫자의 개수가 많아도 우리 뉴턴 아저씨의 아름다운 운동 방정식을 쓰면 F는 ma를 쓰면 다 문제를 풀 수 있죠. F는 ma를 쓰고 초기 조건을 알면 다 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초기 조건은 1몰이면 아보가드로 수의 숫자의 위치, x, y, z 좌표, 속도, bx, by, bz 6개. 한 입자당 6개씩. 10의 아보가드로 수의 6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각 분자들의 ma는 f. f는 모든 분자들이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해야 되죠. 원론적으로는 풀 수 있겠으나 우리 그거를 실제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한 분자가 어느 순간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수가 많아지면 우리 굳이 그 각 분자들의 운동을 볼 필요는 없고, 그 분자들의 평균적인 양들을 보면 돼요. 평균적인 양들이라는 게 뭐 다시 말하면 통계적인 방법을 쓰겠다 이거예요. 통계적인 방법을 쓴다는 건 뭐냐면, 자 봅시다. 소위 아주 큰 숫자의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큰 숫자의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동전을 던지면 동전이 아주 단순한 앞뒤가 똑같은 질량분포도 균이라는 이거라고 하면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반, 뒷면이 나올 확률이 반이죠. 10번 던지면 정확히 5번이 앞이 나오고 5번이 뒤가 나와요? 안 그렇죠? 언제는 6번이 앞이 나오고 뒤가 4번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앞면이 8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올 수도 있죠. 그죠? 10번 하면 그래서 이거의 평균적인 값, 확률이 앞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해서 10번 던지면 5번 나오지 않아요. 그죠? 100번 하면 딱 50번 나오냐? 그렇지 않죠. 100만 번 던지면 그럼 50만 번이 앞이 나오고 50만 번이 뒤가 나오냐? 그렇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20만 번이 앞이 나오고 80만 번이 뒤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작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반이 나올 그 기대값, 반이 나올 거야. 반이 나오는 거에서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던지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 폭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통계를 배웠다면 표준 편차가 점점 작아지죠. 작아지는 게 스퀘어 루트 n분의 1로 작아져요. 그래서 그 n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아보가드로 수만큼 10의 6 곱하기 10의 23승. 그러면 그 평균값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확률은 아주 작아요. 그때는 거의 예를 들어서 아보가드로 수만큼 던졌다 그러면 그거의 반만큼 나올 확률이 제일 커서 대부분이 그렇게, 거기서 벗어나는 거는 아주 작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아주 커지면 평균값이라는 거에서 벗어나는 양이, 벗어나는 값이, 범위가 아주 줄어들어요. 그게 우리 소위 말하는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여기서는 앞으로는 통계적인 방법을 따라서 우리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체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죠. 기체 같은 걸 생각할 텐데, 근데 이런 기체들에 대한 성질은 옛날부터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옛날이라는 게 뭐냐? 물체가 우리는 지금 잘 알지만 기체는 전부 다 분자나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의문이 됐던 시절이 있었죠. 그 의문을
끝낸 사람이 널튼이에요. 널튼의 원자설이라고. 널튼이 모든 기체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만 기체에 대한 연구는 널튼의 원자설이 나오기 전부터 했어요. 전부터. 그래서 소위 그때 기체에서 관측할 수 있는 거시적인 양, 압력, 부피, 온도, 그다음에 이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거를 많이 보는 게 소위 연력학이라고 해요. 여기 써 있잖아. 영어로는 thermodynamics라고 해요. thermo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dynamics. 널튼의 원자설이라고 그러면 아주 옛날인데, 그 옛날이 언제 옛날이냐?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감이 안 잡히겠지만, 조선시대 홍경래의 난이 있었을 때 널튼의 원자설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 후에는, 그럼 이제 모든 기체는 분자들로 이루어졌다. 그럼 분자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 분자들의 통계적인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 앞에서 얘기한 연력학에서 얘기한 압력, 부피, 온도 이런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통계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statistical mechanics.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요거는 기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분자가 만족하는 성질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였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기체의 분자 모델, 분자로 이루어졌다는 모델을 써서 그거에 대한 통계적인 성질을 써서 그 관계를 얻어내는 걸 통계역학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두 개가 동등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볼 거는 처음에는 우리 앞으로 배울 18, 19, 20장에서는 연력학을 먼저 공부하고 그 중에서 통계역학적인 방법을 쓰면 어떻게 두 개가 동등한지를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실 이 여러분들이 물리계를 여러 개를 봤지만 제일 쉬운 게 뭐였냐면 입자가 하나 있을 때요. 그 다음에는 하나만 있으면 근데 재미가 없죠. 뭐냐,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중력 같은 상호작용 두 개. 세 개부터는 풀 수는 있지만 중첩에 올려서 풀 수는 있지만 좀 복잡해. 그래서 세 개부터는 풀 수는 있지. 그래서 대개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인 성질이 되는 걸 볼 때 한 개, 두 개, 그다음에 매우 많이 있을 때, 무한히 많이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봐요. 그다음에 그 사이는 중간은 대충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되게 이제 물리학자의 손가락은 세 개라고 하는데 하나, 둘, 무한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요 관계를 볼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는데 연력학에서 다루는 게 뭐냐? 연력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 중에서 여태까지 새로 배우지 않았던 물리량이 새로 들어오는데 온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온도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익숙해져 있죠. 오늘 기온이 어떻게 되겠다. 뭐 튀김할 때 기름의 온도는 200도로 맞춰놔라. 뭐 여러 가지로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온도를 정하는데 온도라는 양이 이제 새로운 물리량으로 들어오고 온도가 들어오는데 SI 단위로는 켈빈 물리학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단위로 쓸 때는 요거 소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쓰고 다 쓰기 귀찮으니까 K 이렇게 쓰죠. 그리고 요 단위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섭씨 온도랑은 어떤 관계가 있냐 하는 거는 좀 이따 볼 텐데, 어쨌든 그거 먼저 볼까? 켈빈은 대략
0도 켈빈이 오케이? 아니 이게 0 숫자야. 마이너스 273.16도 C 섭씨. 다음과 같이 되죠. 그래서 보면 섭씨 같은 거에서 몇 도라고 쓸 때는 여기 이렇게 요걸 쓰죠. 또 조그만 동그라미를 위첨자로 쓰죠. 그렇지만 켈빈, 소위 절대 온도 단위라고 하는데 이걸 쓸 때는 앞에 그런 거 안 써요. 0 켈빈이라고 읽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는데 옛날에 활자를 찍을 때 이런 타이프라이터 같은 걸로 찍을 때 이런 거 찍기 어렵죠. 그런 거 안 써. 다음과 같이. 그래서 가능한 제일 낮은 온도가 절대 온도 켈빈으로 0도예요. 0 켈빈이에요. 아주 작은 거. 그걸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우주의 온도가 대략 얼마더라? 2에서 3 켈빈. 그럼 우주가 굉장히 거의 절대 온도 0도에 가깝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따뜻하게 사나요? 태양 옆에 있어서 그렇죠. 물이 어느 온도 대략 273 켈빈 이렇게 쭉 다음과 같은 스케일로 주어져 있다. 그래서 온도는 그러면 다른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질량, 길이, 시간으로 다루는 기본 단위로 유도할 수 있는 유도 단위냐가 아니고 연력학에서 새로 들어오는 새로운 기본 단위예요. 이건 다른 질량, 길이, 시간으로는 쓸 수 없는 새로운 양으로 도입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연력학 법칙은 좀 약간 두서가 없어요. 뉴턴의 법칙, 1, 2, 3 법칙, 케플러의 법칙, 케플러 1, 2, 3 법칙. 그러니까 법칙을 다 만든 다음에 이게 3개니까 3개를 정리해 놓고 자 번호를 붙이자. 1, 2, 3 붙였어. 근데 연력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1법칙, 2법칙 좋았어. 근데 또 하나가 법칙이 하나를 더 만들고 싶은데 그럼 1, 2, 3으로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좀 더 기본적인 것 같은데 1법칙, 2법칙 앞으로 놓고 싶은데 그럼 옮겨. 이거를 1법칙이라고 지금까지 1법칙이라는 걸 2법칙이라고 부르고 2법칙이라고 부르는 건 3법칙이라고 부르면 되잖아. 그럼 헷갈릴 텐데. 그럼 0법칙이라고 해. 그래서 0법칙이 됐죠. 그러니까 연력학 이 법칙을 만든 사람은 좀 약간 좀 덜 오거나이즈가 덜 된. 어쨌든 이거 좀 나중에 1법칙, 2법칙보다 나중에 법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게 뭐냐? 연력학 제형 법칙이 뭐냐? 이 그림이 뭐야? 요렇게 생긴 노란색 이렇게 생기는 단열벽이에요. 나중에 열이라는 걸 아직 얘기 안 해서 뭐라고 해요? 뭐 뜨겁고 차가운 거. 열이 바깥으로 보온병 같으면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는 거. 그래서 뭐냐면 A에다가 T라는 물체를 대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도가 같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떼서 여기다가 대고서 있어 보니까 역시 이것도 온도가 두 개가 같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A와 B는 이렇게 대보지 않아도 A와 B는 온도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대보고 같고 이거 대보고 같으면 이것끼리 대봐도 같을 거라는 거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게 온도를 재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내가 여기서 온도를 재고 여기서 이게 온도계라고 생각하면 쉽죠. 온도를 재고 온도를 쟀는데 두 개가 같은 눈금을 나타냈다고 하면 우리 이 두 개를 꼭 접촉시키지 않아도
두 개는 갖다 대도 온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 거라. 두 개 온도가 같을 거라는 게 연력학 제형 법칙이에요. 이게 왜 법칙인지도 몰라. 재미없어. 그래서 온도는 어떻게 측정하냐? 온도는 물을 보면 물이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세 가지가 있죠. 기체, 액체, 고체가 있어요. 근데 기체, 액체, 고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얼음이 물에 수증기가 위에 있고 얼음이 있고 얼음물에 떠 있는 거. 그게 더 이상 열 교환이 없는 거. 그런 경우를 이제 물의 삼중점이라고 해요. 트리플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점이 0도예요. 섭씨 0도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273.16 켈빈으로 정했어요. 여기 왜 6인데 여기 5가 됐네. 6. 그러면 섭씨 온도는 어떻게 정했냐면 그 셀시우스가 셀이 중국말로 섭이었나 보죠. 그래서 셀시우스가 성이잖아요. 섭씨야. 섭씨가 정한 온도야. 그래서 섭씨 온도라고 하는 거죠. 섭씨 온도는 뭐냐면 대기압에서 물이 어는 온도를 0도, 섭씨 0도,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로 정한 다음에 그 사이를 100등분해서 그 한 눈금 간격을 1도로 정한 게 섭씨 온도예요. 셀시우스. 화씨 온도, 파렌하이트가 파가 화씨야. 화씨성, 파렌하이트의 화씨성을 가진 사람인데 파렌하이트는 어떻게 하냐면 물이 어는 점을 32도, 물이 끓는 점을 212도, 그 180등분이죠. 해서 그 사이를 180등분한 거를 화씨 온도. 물은 이해가 가. 어는 점을 0도, 끓는 점을 100도라고 하면 딱 십진법에도 맞고 좋잖아. 100개죠. 근데 왜 화씨는 32도, 물이 어는 점을 32도로 하고 끓는 점을 212도로 한 이와 같이 이상한 기준은 왜 정했을까? 왜냐하면 파렌하이트는 의사였어요. 파렌하이트는 의사인데 옛날 의사인데 사람이 머리에 열이 높으면 잘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요새도 그렇죠. 그러면 얼만큼 열이 높으면 죽을 것 같은가? 이만큼 열이 높으면 확실히 죽는 온도를 100도로 잡았어요. 그게 화씨 100도예요. 섭씨로 따지면 한 39도에서 40도, 섭씨 40도 정도 사이에요. 그래 놓고 적당한 눈금 간격을 잡은 거죠. 그래서 지금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 증강T를 절대 온도로 쓰면 섭씨로 0도가 절대 온도는 273켈빈이니까 이걸 빼면 이 관계는 우리 쉽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절대 온도랑 섭씨의 온도의 그 눈금 간격은 똑같이 정했어요. 근데 화씨가 문제죠. 파렌하이트가. 파렌하이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180등분을 했어. 이건 100등분을 했어. 그러니까 180분의 100이니까 180분의 100은 9분의 5죠. 그러니까 그 비율이 9분의 5예요. 거꾸로 하면은 5분의 9죠. 요거 한 눈금이 요거의 5분의 9 눈금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다 32도를 더한 거죠. 그래서 이거 쓰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면 불편한 게,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미국 가서 살면 불편한 게 많아요. 첫째, 전기 꼽는 플러그가 120V야. 둘째, 쓰는 종이가 A4가 아니라 레터 사이즈라고 해서 미국에서만 쓰는 종이 크기가 있어. 세 번째, 온도를 화씨로 써.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리를 마일로. 그러니까 가서 보면 전부 다 헷갈리죠. 거기다 또
부피는 또 갤런을 쓰죠. 리터를 안 쓰고 갤런을 쓰죠. 그러니까 이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은 미국에 가면 산수를 잘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주유소에 저 갤런당 몇 불이다 그러면 저게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비싼가. 우리나라는 리터당 1,800원이면 여기는 저게 갤런이 저 몇 불이면 1불이 몇 원에다가 1갤런이 3. 되게 한 8리터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죠. 1마일은 1.6km 뭐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걸 나도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하도 계산하기 귀찮아서 요즘 같으면 그거를 환산하는 휴대전화 앱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없어서 내가 표로 이렇게 붙여놓고 살았다. 내가 얼마나 귀찮았던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숙제에 온도를 변환하는 문제를 하나. 자, 그래서 가장 쉽게 열팽창은 열이라는 게 아직 열이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갑시다. 열이 뭐냐면 열이 에너지의 한 형태예요. 열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배웠죠. 역학적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라 그러면은 속도 V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입자를 그 물체를 구성하고 혹은 입자가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체가 뭐 회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부 다 모든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이렇게 연속적인 물체도 그 안에 분자들이 다 있을 테니까 분자들이 전부 다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죠.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거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양, 아무리 작은 분자라고 해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속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분자 수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원자핵과 전자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서 안정된 상황을 이루면 마치 용수철처럼 되어 있다 그랬죠. 이렇게 늘어뜨리면 탁 놓으면 자기 안정된 평형점 주위에서 약간씩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 것도 역시 운동 에너지죠. 분자의 운동 에너지인데 이거는 이 분자는 이렇게 진동하고 저 분자는 이렇게 진동하고 이 분자들이 결국 진동하는 게 지멋대로예요. 평균을 내면 0이야. 그렇지만 제곱을 하는 거의 평균은 다르죠. 그렇지만 그래서 뭐냐면 분자들하고 진동하는 에너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일관된 아까 말한 것처럼 던져서 역학적인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것처럼 모든 분자가 똑같은 에너지 속도를 가지는 경우가 아니죠. 각각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제멋대로야. 이런 게 분자의 각각의 운동 에너지가 있죠. 이렇게 거시적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진동 에너지가 열이에요. 진동 에너지가 크면 온도가 높고 진동 에너지가 작으면 온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열도 어떤 의미에서는 에너지인데 그게 거시적으로 우리가 관측이 되는 에너지가 아니라 미시적으로 제멋대로 움직이는 분자의 진동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원자 핵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전자들이 다 있어서 용수철로 되어 있다고 하면 물론 이걸 잡아당기거나 줄면 길이가 약간 변화하죠. 그거는 우리 스트레스, 변형과 변형력에 의해서 역률 뭐 이런 걸로 했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온도를 높여. 온도를 높인다는 거는 예를 들면 온도를 높인다는 건 불을 가열하면 그 안에 있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크게 만들어요.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크게 만들면 그게 하나가 옆에 걸 자꾸 치니까 옆에 것도 분자들이 자꾸 운동하면 옆에 것도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죠. 그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열이 전달이 되면 요새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주말에 광란의 밤을 보내는 곳을 클럽이라고 하나? 그 세대마다 그게 다르죠. 그런데 가면 사람들이 조용한 음악에 조용하게 춤을 추고 있으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도
즐겁게 춤을 출 수 있죠. 근데 갑자기 강한 비트의 음악이 나오면서 한 사람이 지랄 발광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 더러워. 그리고 옆으로 가죠. 가면서 이게 넓어지죠. 다시 말하면 한 개가 진동을 하면 다른 분들이 진동을 하고, 그러니까 분자들이 진동을 하면 차지하고 처음에 진동을 작게 했을 때보다 차지하는 공간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물체에 열을 가하면 각 분자들이 진동하는 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분자 하나들이 가지고 있는 부피가 유효하게 좀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열을 가하면 일반적으로 부피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팽창. 근데 그건 팽창을 하는데 선팽창, 길이, 한쪽 길이를 보면 늘어난 길이는 늘어난 길이는 당연히 이게 길이가 길면 길수록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체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온도를 높여주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늘어난 길이는 원래 길이에 비례하고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게 물질을 녹일 정도가 아니라면 온도 변화에 비례해요. 그 비례 상수를 알파라고 놓고 요거를 선팽창 계수라고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분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전기적인 상호작용을 거시적으로 평균한 값을 이렇게 쓰죠. 그럼 면적 팽창, 부피 팽창 다 똑같은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부피 팽창의 경우에는 부피 델타 T 똑같이 쓰면 요거 계수가 부피 팽창 계수는 베타인데 이렇게 쓰면 베타는 3알파의 관계가 있어요. 그걸 쉽게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직육면체라고 하면 정육면체라고 하면 길이 L인 정육면체라고 하면 델타 V는 L 플러스 델타 L에서 삼승에서 L의 삼승을 뺀 거죠. 그럼 처음에 가장 큰 L 삼승은 상쇄돼.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델타 L에 비례하는 거, 델타 L 제곱에 비례하는 게 있는데 델타 L 제곱, 델타 L이 굉장히 작다고 하면 델타 L의 2차, 3차는 무시하면 델타 L의 1창 3L 제곱 델타 L. 그럼 3 델타 L을 L로 나누고 L을 곱해주면 L 삼승이 B니까 이렇게 주어지죠. 이게 뭐냐면 요거네 알파 델타 T네. 여기다 알파 델타 T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네. 요게 근데 아까 델타 B는 V 델타 T네. 그러니까 베타는 3알파가 되죠. 그럼 똑같이 면적 팽창, 넓이 팽창이라고 할까? 넓이 팽창. 이건 뭐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인 판을 가열을 하면 온도를 높이면 넓이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넓이가 늘어나는데 델타 A는 당연히 A, 이거 뭐라고 쓸까? 감마 델타 T 라고 쓰면 감마는 당연히 2배 알파지. 왜냐하면 델타 A는 L 플러스 델타 L의 제곱 빼기 L 제곱. 델타 L의 1차식만 쓰면 2배 L 델타 L. 이건 L 제곱 하면 요게 뭐냐면 알파 델타 T 2배 L 제곱 A잖아. 요게 감마가 되는 거죠. 여기서 문제. 다음과 같은 금속판에 반지름 R인 구멍을 뚫었어요. 온도를 높였어. 온도를 높이면 R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이게 막 늘어나나 아니면 바깥에서 줄어드나?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죠. 이럴 때는 꽉 채운 걸 생각해 봐요. 꽉 채우고 가열을 해. 꽉 채우고 온도를 높이면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그쵸? 팽창하잖아. 그죠? 이거는 바깥에 있는 것도 역시 팽창하죠. 그러니까 이게 구멍을 빼고서 가열하면 이게 늘어나요. 가운데 있는 구멍이 늘어나요. 줄어들 것 같지만 사실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열팽창의 성질을 이용한 화재 방지기, 여러분들이 들어봤나 몰라? 바이메탈이라고 들어봤나? 바이메탈. 바이메탈이면 이게 뭐야? 메탈을 사라는 거야? 요즘 주식시장에서 메탈 주식을 사라는 건 아니고 영어로 쓰면 바이메탈이야. 바이라는 게 두 개라는 뜻이죠. 바이스클, 바이너리 하는 것처럼 바이가 둘이라는 뜻이어서 두 개의 금속을 붙여놓은 거예요. 두 개의 금속을 붙여놓으면 딱 붙여놓으면 온도를 높이면 브라스가 황동, 구리랑 주석을 합금을 시킨 거, 그다음에 철, 그러면 브라스가 더 많이 늘어나요. 온도가 높아지면 이게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휘죠. 요 밑에다가 뭐지? 소리가 나는 경보기 회로가 이렇게 늘어나서 이렇게 해서 딱 닿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언제 올라가요? 언제 온도가 올라가요? 불이 났을 때 올라가죠. 불이 났을 때 화재 경보기의 원리가 바이메탈을 놓고 온도가 올라가면 한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 경보기의 그 회로를 연결시키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죠. 열팽창을 이용한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부터 연력학이 처음에 분자를 그 안에 구성물질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정의되는 양들이 좀 약간 모호해요. 그렇지만 우리 그걸 잘 따져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때는 뭐냐면 열, 에너지라고 했고 아까 본 분자 형태의 에너지라고 했고 우리가 그냥 분자를 생각하지 않고 연력학, 구성물질이 분자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열이 전달되는데 전달되는 열의 에너지는 그러면 에너지가 줄어들었냐 늘어났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우리 이걸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건 뭐냐면 항상 우리가 관심 있는 개가 있어요. 관심 있는 개가 있는데 관심 있는 개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 뜨거운 커피잔이야. 뜨거운 커피잔이면 그 안에 뜨거운 커피가 있고 주위에 찬 공기가 있죠. 그러면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지? 커피가 식죠. 그럼 커피에 있는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커피만 보고 싶어. 그 전체 우리 본 거 중에서 커피만 보고 싶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한 시스템으로 보자 이거예요. 한 시스템. 그럼 그 주위에 있는 공기가 있는 방은 주위 환경, 시스템, 그다음에 environment, 주위로 보자 이거죠. 그다음에 우리 편의상 그 바깥으로는 커다란 방을 둘러싼 거에서는 그 바깥으로는 열의 출입이 없는. 그래서 우리 소위 열의 출입이 없는 경우를 우리 그거를 닫힌 시스템이라고 해요. closed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가 관심 있는 개 시스템, 그다음에 그거를 둘러싼 열을 교환할 수 있는 주위 환경, 그다음에 그거 전체가 어느 단열된 환경, 단열된 곳에 쌓여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있어. 시스템의 온도를 T 시스템, TS. 주위 환경의 온도, T environment, TE.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커피잔이면 이 커피의 온도가 TS가 TE보다 더 크죠. 그때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열의 출입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잡은 개를 중심으로 봐요. 우리가 중심의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은행 계좌를 생각하면 돼.
여러분 은행 계좌가 뭐 별짓을 다 해도 들어오면 수입이고 나가면 지출이죠. 들어온 게 플러스야. 내가 걔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열의 출입이 달라질 수 있죠. 하여튼 내가 걔를 잡았는데 그 걔에 열 에너지가 들어오면 플러스에 열 에너지가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나가면 음의 에너지를 열 에너지가 음수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Q가 나가면 열 에너지가 이렇게 나가면 이때 Q는 요 관점에서 보면 Q가 음수라는 거죠. 음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얼음물 바깥에서 그러면 요게 온도가 더 낮으면 바깥에서 열 에너지가 들어올 때는 요때는 요 Q가 양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개가 온도가 같으면 아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전부 다 합해 보니까 R자 에너지 교환은 없더라 이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열 평형 상태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열 온도 차가 있어야 열은 반드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요. 가만 놔두면. 자, 그래서 열이 에너지냐? 그래서 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역학적 에너지의 단위를 얘기할 때 에너지 단위를 줄로 했죠. 열이 정말 에너지냐? 그래서 이런 무식한 실험을 했어.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이 안에 물을 채워놓고 여기서 바람개비를 놓고 이렇게 막 돌리면은 물을 저어주니까 이 안에 물을 막 저어주면 열이 생기죠. 근데 저어주는 걸 손으로 저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을 해서 이렇게 무거운 추를 해서 무거운 추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어떻게 되죠? 역학적 E를 계산할 수 있죠.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했는데 어디로 갔나? 이 안에 열 에너지로 간 거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때 열 에너지의 단위는 칼로리를 써요. 칼로리를 쓰는데 원래 칼로리인데 앞에 요걸 써서 1칼로리. 그때 줄을 열 에너지가 에너지라는 걸 몰랐는데 줄이 처음에 이걸 보이면서 그때까지 썼던 연력학에 썼던 칼로리라는 단위를 에너지라고 줄이 확인한 다음에 자기 그 단위로 확인해 봤더니 1칼로리가 대략 4.2줄에 해당하는 에너지더라 라는 거죠. 물론 우리 여러분들이 음식에 나오는 다이어트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에서 나오는 칼로리는 대문자 이렇게 써서 큰 칼로리죠. 이거는 작은 거의 칼로리예요. 다음 거지 쓰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 내가 항상 하는 문제가 있지. 4층까지 걸어온 학생, 엘리베이터 타고 온 학생 말고 걸어온 학생은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살이 얼마나 빠졌을까? 이게 이제 소위 페르미의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 몸무게를 남자 여자 평균 내서 60kg라고 합시다. 그래야지 뭔가 비난을 안 받을 수 있지. 평균이라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질량을 60kg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데 대략 한 층 높이가 한 4m 정도 되니까 4층까지 오면은 몇 미터예요? 4m면은 4층까지 오면은 16m인가? 아니죠. 12m죠. 1층에서 4층까지 올라올 때 3번 올라오죠. 12m야. 12m에 60kg에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쳐. 그럼 얼마야? 7,200줄이야. 그러면
4.2로 나누면은 칼로리가 대개 4.2로 4로 나눈다. 그냥 4로 나눈다. 좀 4로 나누면 4, 1, 8. 1800 칼로리죠. 1.8 큰 칼로리죠. 우리 몸에 지방이 1g이 타면 몇 칼로리가 나오죠? 9 큰 칼로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9분의 1.8, 0.2g.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층까지 강의를 들으려고 걸어 올라오면 대략 0.2g의 살이 빠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많이 빠지지? 자, 그래서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 나머지 그 다음에 좀 더 연력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